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15년 5월 23일 금요일 163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정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5월 20일 어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의 큰 어른 장일순 선생의 31주기였습니다. 그쵸. 공교롭게도 그날 무실동 롯데 시네마에서 어른 김장하 원주 특별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주의 장일순 공통 분모가 꽤 많은데 그렇죠. 네, 역시 진주의 큰 어른이니 어른 김장하 선생을 다룬 이제 영화 특별 상영회를 진행을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봤는데도 울림과 여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원주 한 쪽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김장하 선생과 같은 작은 김장하 뭐 그런 어른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봤었는데 이 영화는 좀 더 뭐랄까 밀도가 있어졌다고 해야 하나? 리드미컬하고 연출 자체도 음악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더 볼맛이 나더라고요. 조금 확실히 다르던가요? 좀 미공개 장면들도 좀 들어갔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떤 게 미공개 장면인지는 잘 2년 만에 봐가지고 2년 만에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디 추가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김장하 선생을 오랫동안 취재한 김주환 기자가 와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았습니다. 네. 네, 그날 그 마산에서 올라오신 거죠. 네, 마산에서 원주 오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다고요, 하루에. 이제 진짜 시외버스, 뭐 고속버스 다 줄어든 거야. 그쵸. 그래서 아침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지인들과 이제 식사하시다가 GV 자리에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먼 길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좀 1시간 이렇게 좀 길게 GV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대관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한 30-40분 하고 좀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55분까지 무조건 나가야 되고 직원들이 거의 무력시를 하고 있어 뒤에서 빨리 빼라는 듯이 물론 직원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정시퇴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약속이 된 겁니다만 진행자 입장에서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상당히. 또 이렇게 보이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지 못하면 큰일이야 해서 급하게 좀 마무리 지어야 돼. 준비했던 질문이 저도 한 사전에 한 10가지가 넘었는데 한 3개 하고 관객분들 한 4개 뭐 들으니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도 못 찍고 끝났어. 빨리 그 자리를 비워줘야 돼가지고 또 그 정도 시간 여유조차도 없었던 어쨌든 어쩌면 상황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은 찍을 시간도 질문 하나라도 더 하는데 아니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뭐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조촐하게 좀 뒤풀이를 이어갔었는데 그때 좀 김주환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김장하 선생님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을 어쨌든 김주환 기자님이 계속 취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분을 뭐 어쨌든 뭐 어쩌다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환기하게 됐냐, 부각하게 됐냐, 알리게 됐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김주환 기자님 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선한 영향을 가진 어떤 어른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냥 드러났다 어느 순간. 근데 어쩌다 드러났냐면은 원래는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이제 나쁜 놈들 이런 토호 세력들을 취재하다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기 뭐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한국전쟁 시기로 가고 결국에는 이제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친일파까지 가 닿는 거지. 거기부터 이제 토호 세력의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더 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 뭐 조선 시대 때부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나쁜 토호 세력의 뿌리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비교가 되는 어떤 의인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의인들을 발견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조명하는 기사까지 쓰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지역성을 찾는 거, 이 지역성을 어떤 찾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뿌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거슬러 가야. 뿌리를 이렇게 캐면서 줄줄이 엮여 나오는 어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또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성을 발견하는 길이 아니겠냐. 원주다운 것, 원주로운 것.
이런 걸 발견하는 과정은 원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과정이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 장일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긴 했지만 그렇죠. 뭐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맞아요. 또 장일 선생님 같은 뜻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 나쁜 우리 토호 세력의 뿌리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친일파의 대명사면 을사오적인 이완용을 떠올리는데 그 이제 중앙 단위 서울 단위에서는 이완용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각 지역마다도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 네. 원주의 이완용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르잖아.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전수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분명 있었을 법한 게 원주에 근대 유산으로 조선 식산은행 있죠. 그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의 SC제일은행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식사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수탈의 중심 역할도 네네. 어느 정도 은행은 그 당시에 했으니까 맞아요. 어쨌든 네. 간접적으로 연계가 된 어떤 수탈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역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악질적으로 그쵸. 그런 네.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의 뭐 이완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또 원주의 어떤 노동운동 이런 것도 잘 전수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원주의 뭐 전태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말 노동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의 역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장일 선생님 알고 지학선 중현님 알고 여러 이제 의인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일 수도 있어요. 또 네네. 우리의 6, 7, 80년대가. 근데 또 그 이면에서 활약했던 어떤 시민운동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분들도 또 새롭게 재평가하고 조명을 해야 하지 그쵸.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주가 특히 이 강원 가명이 원주에서 이제 춘천으로 옮겨진 그 시점부터 그리고 한 이 60년대까지 그 일제 강점기와 그 좀 더 지나서의 근대 역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전쟁 때 다 부서졌잖아요. 맞아요. 네. 원주가 거의 뭐 주요 건물들이 다 소실됐잖아요. 그때 네. 워낙 폭격을 맞기도 하고 이제 주요 접전지였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많이 소실된 역사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뭐 사료도 남지 않을 것이고 구전으로 이제 다시 취재하기에도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네. 어려운 작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딘가에 또 단서가 남아있지 않느냐. 김주환 기자님도 정말 마을을 다 찾아다녀서 어르신들께 이야기를 듣고 또 정말 옛날 신문 기사 한 줄,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언급한 코멘트 한 줄에서 단서를 얻어서 마치 형사가 사건을 추리하듯이 탐정이 정말 사건을 조각조각 맞춰가듯이 그렇게 이제 취재를 해 나갔다고 말씀하셔서 각 지역에서 이런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는 작업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김주환 기자님이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사실 처음으로 뭐 어떻게 밝혀낸 역사적 사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는 기사마다 족족 특종이었던 거지. 나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게 그거는. 어떤 계기로 또 센세이셔널한 또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게 도지사 뭐 예를 들어 김두관 도지사라든지 또 김경수 도지사라든지 이렇게 민주당 계열의 도지사 때는 경남 어떻게 보면 공식 역사 사료를 편찬하는데 공식 역사로 이제 그게 반영되기도 한 네. 결과를 낳았다. 김주환 기자님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역사를 어쨌든 바꿔나가는 작업, 새로 세우는 작업.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민간의 아카이브 작업, 그다음에 마을 기록화 작업도 그러한 일환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최근에 지난주인가 기사를 보니까 원주에도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원주는 오랫동안 이제 군사 도시였고 또 반공성에 강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요시찰 대상들이 많았고 이 공권력의 네. 탄압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정보부를 비롯한. 그러니까 그래서 숨겨진 역사, 쉬쉬해온 역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우리도 좀 들춰내고 좀 발굴하고 맞아요. 캐내고 다시 재평가하고 뭐 계속 반복하자면 제가 감명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그럼 원주의 근현대사를 좀 새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주 아는 쪽에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 또 풀뿌리 우리 그 미디어에 역사에 대해서도 네. 좀 아는 척을 해보자고요. 좀 이게 장기적으로 한번 좀 발굴을 해보고 그런 콘텐츠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요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저희 오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방송을 자주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수 윤하의 오랜 팬입니다. 그렇죠. 네. 중학교 때부터 거의 데뷔할 때부터 응원을 했고 뭐 콘서트도 꼬박꼬박 가고 음반도 사고 뭐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막 다 했어. 네. 막 직캠 영상도 꼬박꼬박 다 보고 그래서
소망이 그거죠. 제가 상지대 다닐 때 우리 상지대 축제에 대동제에 윤하가 꼭 왔으면 좋겠다. 다들 내 최애가 왔으면 하는 바람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총학생회 관계자 만나가지고 슬쩍 이번 축제에는 어떻게 뭐 윤하 안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권유를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졸업할 때까지 못 왔고 그 이후에도 뭐 역시 윤하는 오지 않고 뭐 여성 솔로 가수 하면 뭐 에일리 이런 분들은 오고 윤하는 잘 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망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못 오는 거구나. 이 우리 우산동에서 상지대 윤하가 강림하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 윤하가 상지대에 맞아요. 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하필 목요일에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어제.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네 정말 이 원주에 살면서 상지대 다니면서 일평생 소원이었는데 하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찰나 겹쳐버렸다 일정이. 그러니까요. 목요일에 와버렸다. 축제도 여러 날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금요일에 왔으면 보러 갈 수 있었는데 하필 목요일에 왔다. 그래서 못 봤다는 겁니다. 소망이 좀 절반만 이루어진 느낌이랄까요. 오긴 왔으나. 그래서 여러분이 저 대신 즐겨주셨기를 상지대 네. 축제 가셔서 워낙 또 상지대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우산동의 한마당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싸이 네. 왔을 때는 뭐 우산동 일대에 거의 뭐 인공 지진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가셔서 즐기셨기를 좀 바라보고요. 이번에도 저는 뭐 상지대 직캠 영상을 좀 찾아서 대리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씁쓸하면서도 원주에 왔는데 안타깝고 뭐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 김장아 GV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요. 저는. 또 네, 원주하는 쪽에 장기 과제를 그렇죠. 네, 가져왔다. 갖고 오셨기 네. 때문에 또 좋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모로 이번 주 아주 저에게는 뜻깊은 한 주였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대학가는 요즘 축제 시즌입니다. 이번 주 상지대고 지난주는 한라대에서 축제한 것 같고 다음 주는 또 연세대 미래 캠퍼스인 것 같고 맞아요. 네. 제가 강릉 원주대까지는 죄송합니다 못 찾아봤습니다. 이건 막 한창 5월 말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민주주의 축제도 또 한창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사전 투표 들어가고 또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바로 본투표일. 다다음 주 수요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야. 이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다. 지금 뭐 후보자 토론회도 한창 진행 중이고 공보물도 날라왔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거리에서도 주요 사거리마다 각 정당들 후보들의 유세도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택시 타고 무실동 쪽을 지나갔는데 거기가 약간 뭐 격전지잖아요. 맞아요. 유세에 네. 아주 치열한 그 다툼이 벌쳐지는 거 아닌가? 그날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 타고 가는데 안 그래도 이제 방곡동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사님이 약간 이제 매불쇼를 좀 들으면서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체육이 나올 때마다 껄껄껄껄 막 웃으세요. 그래서 약간 그쪽을 지지하시나 보다 했는데 가는 길에 근데 마침 그 민주당 유세 현장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그래서 한창 저도 뒤에서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손을 흔드실 정도로 하시나 보다 해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한창 손을 들다가 여기서 우회전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한 블럭 더 가시다가 겨우겨우 이제 우회전 하시는 길을 잃을 정도로 이럴 정도로 아주 마음에. 몰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대선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나 그쵸. 마음을 정말 다 바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새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 지금 유세하는 관계자분들께 들어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다들 손 흔들어주고 막 이게 빵빵빵 클락션 울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원주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민심을 좀 얻는 것이 아니냐 네. 약간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유세 현장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유독 차들이 좀 늦게 가는 거예요. 민주당 유세 현장이었나요? 네네. 근데 보니까 앞차들이 다 인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근데 네, 확실히 좀 분위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현수막도 이재용 후보가 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캠프에 자신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모로. 나는 김문수 후보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저기 AK 플라자 쪽 단계도 거기 사거리 있잖아요. 네. 그거 왜 4개를 붙여놨어 현수막을 거기에만. 사거리 횡단보도마다 4개로 그냥 불러놨던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원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겠다. 아니 사거리에 하나만 붙이면 되지 그걸 4개를 붙여놓는 경우는 아니 현수막 개수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제한돼 있더라고요. 붙일 수 있는 게 그 시마다 몇 개를 붙일 수 있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나 거기에 4개를 다 붙여버리는 거는. 아니 제가 뭐 지정면이나 이런 데 가니까 별로 안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또 차라리 그런 데 좀 붙여놓지 왜 이렇게
단계동에 그렇게 유동 몰빵을 했나? 인구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저기 무실동 시청 쪽은 또 김문수 후보가 뭐 거의 7개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한 건 아닌데 시청 앞쪽에 뭐 7개를 도배했다 8개를 도배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선거 캠프의 판단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뭐 어딜 가도 다 붙어 있고 또 엄청 높게 붙어놨어. 맞아요. 지정명 같은데 네. 보면 횡단보도를에다 원래 걸 때 낮게 걸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참 높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러러 보게 만들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렇대요. 약간 저 업체 좋은 곳을 썼구나. 사다리차 불러서 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궁금하던데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횡성에 사는 분이 계시다면 이 횡성은 원래 유세를 이렇게 하는지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제가 또 횡성도 이번 주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군청 근처에 회전교차로로 된 광장 있잖아요. 네. 가장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유세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세를 이재명 김문수 캠프가 같이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 그 회전 교차로의 그 가운데 이제 원이 있잖아요. 네네. 원을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운동 유세원들이 삥 둘렀는데 빨강 파랑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무슨 오델로 하듯이 빨강 파랑 빨파 이렇게. 보통 그렇게 서더라도 한쪽에 그렇지. 파란 한쪽에 다 서고. 트럭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서야 되는데 그 회전 교차로를 이렇게 중심으로 빨파 하면서 이제 노래가 교차해서 나와요. 이재명 트럭에서 노래 나오면은 또 같이 율동을 해. 빨강 파랑이 같이 유세.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문수 트럭에서 노래 나오면은 또 빨강 파랑 같이 율동을 하고. 그래서 뭐지 한 후보를 같이 유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군민 대통합 유세를 하는 점이 그러니까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횡성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야, 그야말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빨간 그렇죠. 파랑이. 그 원래 그러니까 뭐 신선하면서도 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뭐 개혁신당이나 민주노동당까지 들어오면 이제 색깔이 막 주황에다가 지금 민주노동당은 색깔 3가지 쓰고 있는데 노랑, 빨강, 파랑까지 들어 정말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 그게 뭐 선거법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아니 뭐 문제 뭐 선거법 걸릴 게 뭐 있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상대 후보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정청래 후보도 이제 유세를 하는 와중에 그 영상 화제됐죠.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그 운동원이 같이 막수도 하고 춤추고 그런 것도 그것도 쇼츠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올리면 이것도 나는 근데 그거는 되지 문제 않을까 아닌가 싶던데 그 국민의힘 선거 운동원이 그렇게 막 마치 거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맞아요. 듯한 그런 반감을 표하는 게 더 맞는가 싶기도 한데 뭐 요즘 유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운동원들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소신껏 활동을 하는 모습 인상적이에요. 대선 얘기 좀 길게 해봤는데 다음 주에 대선 특집 에피소드 뭐 예고 드린 대로 준비 중입니다. 네. 각 후보들의 어떤 공약을 살펴보는 프리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좀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툭 터놓고 한번 수다를 떨어보는 에피소드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개표 함께 봅시다. 네, 라이브도 같이 진행할 봐야죠. 테니까요. 네.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원주와저 163회 1부는 원주통신과 원주탐구 보고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홍보 멘트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한 척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163회 1부 바로 시작할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강원도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21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예산 7조 8,058억 원에서 4.7% 3,640억 원을 증액한 8조 1,698억 원 규모인데 도의회는
그게 이제 3,640억 원이 지급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심사한 거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3억 4,140만 원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뭐 아주 1%도 안 되는 거 되죠? 아니에요? 네, 굉장히 무딘 칼질 보여줬고 우리 원주시 의회와 비슷하죠. 글쎄 뭐 선거를 앞두어서 그럴까요? 예산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다루는 모양새입니다. 그 지방채 문제만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전했지만 김진태 도정이 그동안 약속을 했잖아요.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 내일 중에. 근데 갑자기 발행을 덜컥 해가지고 1,900억이나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왜 사전에 그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나. 그때 국인 씨도 궁금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방채 발행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던데 왜 도의회는 그냥 하지 했는데 안 해나니까 의원들이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 돼 있는데 안 했냐 하니까 뭐 도정부는 뭐 의장과 사전에 뭐 합의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로 퉁칠 수가 있냐 이런 지적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원래 지방채는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을 할 때 돈이 좀 모자랄 때 그럴 때 또 보태고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김진태 도정은 뭐 돈이 없다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삭감해 놓은 거야. 근데 그 삭감한 예산을 벌충하고자 지방채를 쓰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채로 예산 돌려막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는 목적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괜히 빚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게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3억 원대만 조정을 하고 통과를 시켰다라는 점. 네. 이것도 시의회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지적을 비판은 하나 하고 지적을 하지 네. 않았다. 그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8개 항목을 삭감했는데 먼저 강원 미식관광 2천만 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비 1억 6,920만 원. 역시 숫자가 이 침침합니다. 네. 1억 6,9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역항 활성화 지원 4,020만 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1,200만 원. 그리고 원주 남산골 문화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 5천만 원. 원주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마지막 예산에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주 남산골 문화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편성에서부터 삭감까지 그 과정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업부터 살펴보죠. 원주시 정부는 남산골 문화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말 그대로 이 남산골 문화센터 앞 도로를 확장하는 동어 반복의 연속입니다. 공사인데요. 이게 뭐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남부시장 쪽인 큰 길인 남원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럼 남산골 문화센터로. 네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인데 옛 원주역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남원로에서 옛 원역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 아시죠? 네, 근데 여기가 되게 좁아가지고 좁죠. 네. 한 차 2대 정도 이제 지나갈 수 있는 폭인데 보통은 이제 주차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또.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대 간신히 지나갈 만한 폭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양보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여기. 저도 이게 종종 겪는 그러니까 일인데 누가 양보해야 돼? 네. 이거 내려가는 차가 문제야, 올라가는 차가 문제야. 그래서 이 남산골 문화센터 입구를 딱 나서서 요 길로 가는 순간 좀 속도를 내게 돼 있어요. 선점하려고. 네. 왜냐면은 이 마주치면은 누가 더 멀리 왔냐가 보통 그렇지. 이 양보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선빵 필승론이죠. 네. 네, 그 정도로 어쨌든 많은 운전들이 좀 운전자들이 고충을 겪었고 안전에도 어떻게 보면 또 그쵸. 네. 위험한 또 측면이 있었습니다. 남원로 647번 길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곳이 어쨌든 좁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도로 확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도 계속 제기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걸 더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쨌든 별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냥 평소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좀 네네. 고충을 겪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반대가 있었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에 시정부가 이 도로 확보장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대에도 나섰답니다. 불구하고 네. 웬일이죠. 네. 이제 이 해당 도로를 길이 134m, 폭 15m로 넓히고자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폭을 넓히려면은 거기 있는 건물들을 또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아마 네. 건물에 대한 뭐 보상비가 편성이 돼야 돼서 7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반적인 도로 확포장 공사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없다. 뭐 일부 주민들도 반대했던 게 어쨌든 철거되면 난 어디론가 또 이동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또 반대를 하셨던 게 아닐까. 보상비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쵸. 그냥 내가 살던 네. 데 사는 걸 더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네.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 도의원이 지역 현안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해요. 하석균 도의원 지역구가 명륜 일동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역구 현안 사업이
걸리기는 해요. 네, 근데 이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인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된 5천만 거라고 원 하는데요. 사전 네. 작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마중물 예산을 확보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꼬리를 무는 거죠. 계속. 그럼 하이오는 이 예산을 갑자기 왜 편성을 했을까? 이거는 원래부터 현안이었는데 왜 그쵸.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편성했느냐? 이게 재밌습니다. 맞아요. 원주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남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역할을 했다라는 그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등장합니다. 우리 조남현 이사장. 네. 주간 조남현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지금 매주 출연하고 계신데 어김없이 또 등장을 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소재로 그러니까 또 의혹으로 근데 등장하죠. 네. 좋은 소식으로 안 오십니다. 항상. 근데 얼핏 생각해도 좀 의아하죠. 조남현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시설 관리를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이 공단 이사장이 도로 확포장 예산 확보에 나섰느냐. 공단 일을 하기도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할하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의원을 찾아가서 이거 예산 좀 필요하니까 확보해 주세요. 아니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네. 조남현 이사장은 거기 뭐 지역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공단 이사장이 도의원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원주신문에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의문이 풀립니다. 맞아요. 아주 공교롭게도 또 공교로운 일이 벌어져요. 네, 확보장 예정 부지에 조남현 이사장 배우자 소유의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있습니다. 네. 조 이사장 배우자 소유의 건물이 있다. 네, 이 건물이 이제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도로 확보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 상가 9채를 철거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건물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거에 따른 보상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매매도 잘 안 되는데 차라리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의 주요 사업 예정지에 포함이 돼서 시에서 그냥 수용해서 보상비를 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그럴 않겠습니까? 수도 있죠. 네.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철거 예정지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어제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네네. 조남현 이사장 배우자 소유의 건물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조남현 이사장은.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산단 사업 예정지에 조남현 이사장이 농지를 우연히 사가지고 우연히 샀다고 하지만 이게 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도로 확포장 예정지에 또 우연히 배우자의 건물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걸 우연히 그냥 도의원에게 부탁을 한 거냐. 그렇죠. 예산을 배정해 주기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쳐 살 수 있냐. 그 산단 예정지에서도 산단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와 원광수 시장과의 그 면담을 주선한 게 또 조남현 이사장이죠. 맞아요. 그냥 네.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의혹이 나올 판인데 어느 정도 역할까지 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이.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걸려 있으면은 오해를 사기 싫어서라도 빠져야죠. 맞아요. 아 여기는 내 배우자 건물이 있어가지고 괜한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 확보를 부탁한다든지 아무리 주민들이 주면서 맞아요. 원한다더라도 네. 내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낄낄빠빠를 못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선하겠습니다. 이러고 도의원한테 부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연과 오해 소지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쵸. 네. 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조남현 이사장 역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합니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조남현 이사장은 도로 확보장 사업은 2023년 9월부터 지역 현안 사업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라면서 이후 진척이 없었는데 당시 건설 과장이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설 과장은 왜 조남현 이사장한테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고 합니까? 건설 과장이 다이렉트로 네. 도의원들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조남현 이사장을 통해서 이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걸 왜 또 조남현 이사장 받아가지고 자기가 도의원에게 부탁을 했느냐.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사업자도 연결해주고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가 이게 확실히 뭐 있기는 한가 봐요. 이 지역 안에서. 지역에 또 유지셨으니까 네. 또 시원도 하셨고.
근데 어쨌든 이게 처신을 잘못한 거죠. 다른 맞아요. 걸 다 떠나서 네. 본인이 이해관계가 걸렸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잘못인 거예요. 이거 뭐 위법 여부를 다 떠나서. 아니 이렇게 건설과장이 부탁하더라도 그렇죠. 아 이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아, 명색이 공기업 이사장이 이 정도 사립 판단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처음에 김기용 도의원에게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역 출신인 하석균 도의원에게 부탁했다며 이 제법 이 과정도 자세하게 좀 밝히기도 했어요. 김기용 도의원이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이게 또 정무적 감각이 삼선 도의원이고 또 부의장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짬바가 다르다. 이거 딱 봐도 오해 소지가 크다. 이거 내가 연루되면 큰일 날 것 같다. 맞아요. 그 슬쩍 빠졌는데 이제 하석균 도의원 초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탁하니까 뭐 지역구 사업이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편성했다가 화들짝 이제 놀라서 어떻게 보면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그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나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이 잠정 중단된 거죠. 네, 원주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조 이사장이 하석균 도의원에게 괜한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도비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국에는 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이다. 네. 원래 편성이 됐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조남희 이사장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아, 그냥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석균 노원도 맞아요. 아니, 제가 취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 게 있나 하고 이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논의는 큰일 나지. 아니 이 얘기가 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주도 넣어보고 뭐 남산골도 넣어놓고 이러는데 이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냥 모르고 네네. 아니, 뭐 그냥 삭감됐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그쵸. 있었는데 네. 원주 신문이 아주 자세한 내막을 이렇게 알려준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 신문이 지금 몇 주 연속 조남현 이사장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남현 저격수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곳곳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남현 이사장 지금 땅 팔고 예산 반납하게 되고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엔 또 다른 한편에서 산당 가지고 얘기를 네네. 했다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배우자의 건물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카드를 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네. 원래 언론들은 이렇게 100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에 뭐 80, 9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20 보도했다가 이제 반응 보고 그다음에 40 가고 그다음에 60 가고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단계별로 원주신문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여간 우리 조남현 이사장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숱한 의혹 취임 때부터 있었죠. 맞아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고 또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부당 노동 행위를 조직적으로 이끈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산단 예정 부지에 대한 투기 의혹도 배우자의 또 건물이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지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 이해 충돌 의혹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공단 이사장이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원광수 시장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만 남기고 있다라는 점.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최측근 리스크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비서진들도 지금 줄줄이 맞아요. 송치될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근데 뭐 진짜 이게 운명 공동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 한 명이라도 지금 꼬리 자르게 할 수도 없고 사퇴할 수도 없어. 서로가 서로의 뭐 약점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원광수 시장이 자초한 일이죠. 그럼요. 본인이 다 네. 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논란을 네. 받으면서도 논란이 있는데도 임명을 그렇죠. 계속 한 처음부터 거잖아요. 저희가 지적했던 네. 거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했던 거고 저희가 내일 뭐 여담이지만은 그 원주 DB 시즌 리뷰를 할 텐데 그 시즌 리뷰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결국 올 시즌 원주 DB가 추락한 거는 외국인 선수 오누아쿠를 영입한 탓이다. 근데 우리가 우려 다 했잖아. 그럼요. 오누아쿠 이거 너무 그럴 리스크 줄 몰랐냐. 5쪽이 리스크 크다. 팀 캠이 다 망치고 태업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줄 모르고 영입했냐? 그 얘기 저희가 내일 실컷 할 건데 원광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줄 모르고 인사를 했느냐? 결국 최측근 리스크로 본인이 타격을 입더라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그럼요. 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 원광수 시정의 해외 순방 성과가 마침내 나타나는 걸까요? AI 시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가 원주에 옵니다. 이번 주 정말 큰 이슈였죠. 네. 이게 뭐 정확하게는 엔비디아 공식 교육센터가 맞아요. 원주에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엔비디아 온다고 하니까 다들 뭐 공장이 온다고 이랬는데 공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공장이 오는 건 정말
이제 한국이 놀랄 일이죠. 그럼요. 네, 근데 원주에 이제 교육센터가 네.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옴니버스 솔루션, 그다음에 쿠다, AI, 그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 등을 교육하는 시설인 건데요. 네, 이게 사실 뭐 기술 관련 얘기라서 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찾아봤어요. 뭘 네. 알겠습니까?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옴니버스 솔루션이 이제 그거더라고요. 이제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에 쓰이는 툴이라고 합니다. 네네. 툴이고요. 그래서 삼성, 뭐 LG, 현대차 이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해외 기업들도 지금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력 수요가 큰 미래 첨단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시제품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차는 뭐 자동차가 있을 맞아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그걸 다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게 그치.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재료값 많이 들죠. 네. 근데 이제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현실이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야, 실험하면은 자동차도 거기서 다 실현하고 옛날에 무슨 레이시티 하듯이 거기서 그리고 시범 테스트해 매트리스 같은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 기술 구현의 핵심 중 하나가 이제 옴니버스 솔루션이다. 그걸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 맞아요. 교육센터가. 그리고 또 예. 특히 이런 엔비디아 전문 교육기관이 해외에 생기는 건 최초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원주에 생기는 것이다. 맞아요. 대한민국 네. 그 중에서도 원주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네네.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시장 어쨌든 진출 확장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대만에 지금 제2 본사를 지금 두려고 하고 있어. 대만 지사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번에 그걸 발표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네. 이제 한국 시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 교육센터를 또 짓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원주시가 안 그래도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콤퓨텍스 2025에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 지자체 중 이 행사에 유일하게 하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초청장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나름 또 중요한 손님으로 지금 대접을 그러니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대만에서 원광수 시장과 알렉스 추 엔비디아 대만지사 부총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에 교육센터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쫙 해보면은 이게 취재한 역량에 따라서 좀 내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더 맞아요. 자세하게 네. 숫자까지 써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다른 기사에 없는 정보를 넣기도 하고 이게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꽤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우선 이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반곡동 혁신 도시에 들어서 반곡동에 들어섭니다. 네. 우리 집 근처 좋아요. 뭐 나한테 좋을 것 같지. 사실 들으실 건가요, 내가 뭐 혹시? 엔비디아 갈 건 아니고 하여간 뭐 기대는 됩니다. 네, 이 교육센터에서 청년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실전형 훈련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뭐 이제 반도체 교육센터 우리 또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네네. 상지대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청년과 재직자 대상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제 뭐 졸업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뭐 취업 준비생 그리고 이제 관련 AI나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분들을 이제 좀 더 실무 중심으로 네.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헬스 케어 등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 강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 다 엔비디아가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만 반도체 기업 4곳도 실무 기술 교육에 함께 나선다고 TSMC도 해요. 옵니까? 이거 뭐 구체적인 뭐 이름까지는 안 나온 것 맞아요. 같은데 아직. TSMC도 오나 대만 뭐 대만 반도체 기업 4곳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와 TSMC가 그러니까요. 서로 하고, 야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대만과의 어쨌든 협력을 굉장히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 대만 지사와 협약 그리고 대만 반도체 기업도 오게 된다. 네. 그리고 또 원주권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단기 위탁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지대 두근두근 이걸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나? 원주권 대학들도 어쨌든 지금 반도체 산업에 또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관련 커리큘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네. 같이 공유를 하면은 교류를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 수요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당장 이제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위탁을 해가지고 그쵸. 이 엔비디아 네. 교육센터에서 양성을 해서 삼성으로 보내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측의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은 원주에서 장기적으로는 연구 개발까지 할 수도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R&D. 그러면은 이제 연구원들까지도 이제 그쵸. 원주에 와서 네. 이게 생활을 하는 또 그림을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 이제 센터의 이제 구체적인 그 로드맵 속에서도 그 건립 비용이나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 센터 건립 비용은 시정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설은 원주 정부가 마련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이 시설과 기자재 구축을 맡아서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이게 이제 매력적인 조건을 그쵸. 가져왔겠죠. 네. 우리 원주시가 뭐 센터는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20억 들어서 다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몸만 오셔서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운영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협약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교육센터에 이어서 또 인력 양성의 거점 공간을 마련한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좀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료생을 한 600명 정도 배출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공식 인증하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배운다는 메리트는 확실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반도체 그냥 교육센터만 있었을 때와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이 AI 반도체를 리딩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들어와. 네, 야, 그게 이거 이름값이 네임밸류가 확연히 좀 다르죠.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반도체 교육센터와 엔비디아 교육센터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육 맞아요. 협력이 돼야 할 텐데 거기까지 잘 시정부가 조율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여기 교육센터 근데 수료하면은 뭐 엔비디아 취업에 좀 유리한 점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가산점을 주면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대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아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곳곳에서 인재들을 그 스카우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AI 반도체 인재 풀이 굉장히 지금 다들 혈안이 되잖아요. 맞아요.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 인재들이 지금 인력 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주에서 어쨌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뭐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다 뻗어 나가게 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맞춤형 인재가 들어온다면 반가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취업까지 연계한 과정까지 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엔비디아 교육센터 유치에 성공한 거는 그만큼 이제 원주시 정부가 물밑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원광 시장이 어쨌든 뭐 미국 순방을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도 말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작년에도 맞아요. 미국 다녀오면서 이제 엔비디아랑 좀 만나가지고 관련해서 좀 그 협의를 해왔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협의해온 과정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좀 마침 결집되는 거죠. 선거를 또 앞두고 도장 찍었다. AI 반도체 이렇게 또 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공교롭죠. 네. 네, 선거 앞두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흥미롭고 어쨌든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소식은 네네. 아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뭐 이미 돌았던 얘기이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원주가 기반이 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산업은 어쨌든 국내에서 굉장히 뭐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죠. 벌써 뭐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원주산이 의료기기가. 그리고 의료 데이터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죠. 뭐 심사평가원도 있고 뭐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그래서 AI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입지 조건이다. 맞아요. 그 AI가 뭐 반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있지만 그거에 딥러닝 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빅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료 댐을 만들려고 했죠. 의료 데이터 맞아요. 댐을 네. 또 만들려고 원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원주 정부가 어필을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희가 늘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인력 양성하는 시설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교육센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교육센터. 근데 여기서 양성한 인력이 원주에 남을 것이냐, 그걸 남도록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방안은 아직 나온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키워서 용인과 말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만에 다 보내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원주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가 이제 남 좋은 일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맞아요. 소부장부터 해서 원광수 시장이 공약했던 파운드리 정말 대기업 반도체 공장까지 들어와야 여기서 양성한 인력이 계속 원주에 남아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또 원광수 시장이 반도체를 이제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산업의 큰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공장 유치는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원광수 시장이 어쨌든 선거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유치는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각이 안 보이잖아. 네. 지금 용인도 지금 간신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반도체 뭐 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교육센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날 그래도 좀 만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그렇지. 있으니까 원주시가 돈 다 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물론 돈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게 원주시가 과감하게 투자하면 또 상대적으로 대기업 공장보다는 유치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럴수록 대기업 공장 유치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초장기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반도체 관련한 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또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그쵸, 뭐 뭐 없는 요건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교육센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교육의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의 여건을 만들어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딱 그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기술 관련 협력에 좀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기업 대학과 교류를 많이 논의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시정부가 아이스테이징 그리고 대만이네요. 네. 대만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 트윈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이 밝혔습니다. 아이스테이징이 그 루이비통 같은 이제 명품 브랜드와 이제 협력을 해서 명품 아마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가상 현실로 구현을 해서 맞아요. 시제품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과학기술대학교는 3D를 이제 4D로 구현할 수 있는 뭐 탁월한 기술이 있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 3D를 뭐 그런데 일가견이 있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우리 4D 하면은 뭐 향기 나고 이런 나 정확히 모르겠어 사실은. 4D 극장 가면은 이렇게 바람 나고 향기 나고 그런 거긴 한데. 물론 뭐 움직임에 아무튼 방점을 뒀다고 해요. 예. 뭐 아무튼 거기와 협력 관계를 해서 아마 이제 계속해서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기술 협력을 이어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향한 꿈. 뭐 계속 순항할지 또 네네.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평가는 해야 됩니다. 이 대기업 반도체 공장을 공약했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제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가, 얼마나 맞아요. 현실성 있게 가고 있느냐. 아직까지 물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부지 문제, 환경 규제 문제 이런 거 다 해결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회를 하고 계신데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모습을 그럼요. 보여줘야 한다. 네. 근데 벌써 3년 차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어쨌든 엔비디아 온다는 좀 가슴 뛰는 소식 그럼요. 어제 들렸다는 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민선 8기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약속은 잘 지켰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 8기 3년차 공약 이행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원광수 시장과 김진태 도지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더라고요. 일단 원광수 시장은 칭찬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원주시 정부가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는데 최우수입니다. 공약 네. 잘 지키고 있다. 이제 이게 원광수 시정 들어서 3년 연속 최우수 3년 등급을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은 내내 최우수 받아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 강원도에서 유일하다고 해요. 맞아요. 특히 올해 최우수 등급 받은 SA 등급 받은 강원도 지자체도 원주가 유일하고 네네. 그걸 3년 연속 받은 건 당연히 또 원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독보적인 강원도 내에서는 이 공약 네.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아주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뭐 전임 시정은 못하다가 갑자기 원광수 시장이 공약 잘 지키고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원주는 강원도에서 공약 잘 지키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쵸. 계속 좋은 네. 평가를 받아왔어요. 민선 7기 원창목 시정도 4년 임기 중에 3번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었고 한 번만 이제 A 등급을 받았었는데 역시 그 당시에도 강원도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냈었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원창목 시정에서 잘 지켜왔던 매니페스토의 정신 그 유지를 원광수정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어쩌면은 그 노하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또 공약 관리를 밑에서 할 거 아니야. 네네. 원창목 시정부터 하던 그 짬바가 있으니까 매니페스토의 그 지표에 맞게 또 적당히 잘 적절하게 잘 문서를 또 잘해서 문서를 잘해서 또 이제 평가를 제출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원주시는 하여간 뭐 공약 이행률만큼은 전국에서 손꼽을 만큼 네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려면은 이 매니페스토 본부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방식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이 매니페스토 본부가 공약 이행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공약 이행 완료. 이거는 뭐 간단하죠. 말 그대로 이제 공약한 거 대비해서 얼마나 이행을 했느냐 그 네네.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2024년 목표 달성. 요거는 있고요. 이제 공약별로 연차별 계획이 있을 텐데 2024년까지 이만큼 하겠습니다. 세운 목표까지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네네. 이 연차별 달성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민 소통 분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약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있느냐 네. 그걸 따진 겁니다. 그리고 웹 소통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공약 쉽게 볼 수 있게 해놨냐, 접근성 네. 있게 해놨냐. 근데 원주시는 상당히 잘해놓은 편이에요. 맞아요. 시청 홈페이지 네. 메인 들어가면 바로 그 원광수 시장 이렇게 사진 있고 열린 시장실 이렇게 탭 있고 그 아래에 바로 이제 공약 실천 공약 페이지. 있죠. 네. 그거 아주 들어가기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치도입니다. 요거는 선거 때 공약한 거 대비해서 실제 실천 계획에 얼마나 공약이 반영돼 있느냐, 일치하느냐. 뭐 가령 저희가 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만약에 엔비디아 교육센터 이게 만약에 같다고 평가를 하면 그런 것들도 항목을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네. 교육센터 유치로 은근슬쩍 바꿨으면은 그 불일치한다고 이제 볼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합산해서 SA부터 D등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원광수시청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제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공약 실천 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은 원광수 시청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6개 분야, 84개 과제, 그다음에 132건의 세부 공약 중에서 104건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행률로 보면은 78.8%인 거죠. 거의 뭐 10개 중에 8개는 지금 이행을 했다라고 네네. 이제 스스로 그렇게 공개를 한 거고요, 자료를. 뭐 나머지도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 추진 중이라 하지 뭐 팩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국제학교 유치 이런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해놓는 맞아요. 거야.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차마 팩이라고는 못 하는 거지. 약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 78.8%라는 거는 원광수 시장이 자체 공개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페스토 본부는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매니페스토 본부가 나름의 또 교차 검증을 해서 실제 이행률을 또 다시 산출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산출한 건 공개를 안 해. 맞아요. 종합평가 내용 그 등급만 공개를 하지 지자체별 기초 지자체별의 세부 점수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률을 얼마로 매니페스토는 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냥. 저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 지역 몇 프로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만 나와 뭉뚱그려서.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기왕 조사를 다 하셨고 점수를 매겼으면 다 까발려 주시지 왜 그렇게 가리지? 더 아니, 그리고 궁금하게. 되게 상세하게 결과 그 보고서 글을 보면은 평가 항목에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그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정작 로우 데이터는 공개가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략 70%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네네. 있겠죠. 초중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공약 이행률이 높기는 해요. 춘천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춘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69.7%입니다. 여긴 70%도 아닌 네네. 거죠. 강릉은 72.5%입니다. 그러니까 빅3 중에서도 원주가 그래도 독보적으로 이행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 원광수정이 잘 지킨 공약들 뭐 그런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쵸. 홈페이지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게. 예. 자잘한 공약들이 많아. 솔직히 그냥 뭐 조례 하나 만들면 그리고 예산 한 뭐 1억만 증액해도 공약 실천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양으로만 또 뭐 따질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키고 있는 공약들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거는 원광수 시장이 잘 못 지키고 있는 공약은 또 무엇이냐. 네네. 우리는 그런 걸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 매니페스토 본부는 공약을 일부만 추진하거나 또는 보류 폐기한 공약을 따로 분류해서 네.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 그 단위별로도 네. 이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은 우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매니페스토가 봤을 때는 이거 사실상 후퇴한 것 같은데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또는 폐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매니페스토 본부가 나름 이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원광수 시정은 보류 폐기한 공약은 없고요. 다만 정상 추진한다고 밝힌 공약 중에서 이 매니페스토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후퇴한 것 같다. 일부만 추진하는 것 같다라고 본 공약이 7개 정도 됩니다. 그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먼저 첨단 산업 반도체 그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한마디로 이제 건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네네. 정상 추진이라고 했지만 이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국제 외국어 학교 유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추진되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거 강원특별법도 개정 안 될 판인데 이게 어쨌든 뭐 무산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원주시 거 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썼냐면은 만약에 그 강원특별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될 시, 그래서 뭐 원주시 자체 재원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일부 추진으로 그렇지. 이제 포기는 안 해석해준 게 했다.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말로만 그냥 한다고 하면은 다 일부 추진으로 해줍니다. 웬만하면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이트볼 실내 전용 네, 구장. 이것도 네.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국공장 추가 조성. 이것도 말이 많은데 네. 잘 안 되는 모양새요. 그리고 태권도 장애인 실업팀 창단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회 리뷰 때 했지만은 이제 뭐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맞아요.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건 정상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3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니 매니페스토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자료를 그쵸. 받아서 네네. 했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이게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어쨌든 이제 4월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요거는 이제 정상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랜드 치유의 숲 추진이 있고요. 요거는 뭐 도랑 지금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유지인데 맞아요. 도에서 이거 뭐 강원 개발공사가 지금 뭐 놔줄 기세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파크 골프장 지으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 원주시는 치유의 숲도 아니고. 그러면 불일치.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올해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작년 매니페스토 본부의 이 공약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된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농업 예산 10% 확보입니다. 이거는 불가능. 이건 그야말로 진짜 하지만 포기는 안 했다. 언젠간
우리 추진은 합니다. 다만 힘들 뿐 포기는 안 했다. 그래서 일부 추진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일부 추진 중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공약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 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또 일부 추진으로 분류한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공약들 하려면 다 거기에 걸맞는 예산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쵸. 뭐 농업 예산 10% 확보부터 해가지고 다 예산을 거기에 맞게 배정을 안 했으니까 매니페스토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그리고 뭐 없는 거죠. 비예산 사업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원주시는. 맞아요. 그리고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에서도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 그러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공약도 네네.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도 한번 읽어주죠. 네, 먼저 강변로 데크로드 설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 개통 추진. 요거는 사실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네. 원주시도 지금 시비를 나중에 국비가 확정되면은 좀 매칭하려는 모양새라서 아마 재정 확보를 잘 못하고 있는 네, 모양새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예산입니다. 요거는 근데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번 그러니까요. 시의회 올해 들어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원광수 시장은 지금 공약 이행 자체는 잘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평가로 봤을 때는 이행률 자체는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김진태 도정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양적 수치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정부가 이제 공약 이행률이 나온 게 23.6%. 23.6% 50%도 못하는 걸커녕 30%도 못 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14위를 14위 기록했다고 거의 해요. 꼴찌입니다. 네. 이게 꼴찌가 충청북도거든요. 네. 15%가 나왔는데 이제 14위인 강원이 23.62%가 나왔다. 그러니까 17개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 대구는 지자체장이 공석이어서 빠졌어요. 네네. 홍준표 시장 사퇴해가지고 그리고 대전은 공시를 거부했죠. 자료 맞아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이 매니페스토 본부 여기다 못 믿겠다. 자료 안 낸다. 이래가지고 아예 빠져서 15개인데 그 15개 중에서 14위다. 근데 17개였어도 하위권이었겠죠 결국에는. 가장 이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경상북도입니다. 67% 그리고 광주가 65.34%, 전남이 64%, 제주가 63.73%, 충남이 61.83% 이렇게 줄줄이 네네. 이어지고 있는데 강원은 23.62%가 이거 뭐 이거 확 차이가 나요. 너무 못 지키고 네.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개수로 보면은 총 127개의 그 공약 중에 30개를 이행했다고 한 건데요. 그럼 뭐 거의 100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공약을 왜 이렇게 또 많이 했어? 지키지도 못할 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원광수 시정과 정반대로 김진태 도정 공약을 거의 못 지키고 있는 편이다라고 그쵸.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의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원광수 시정을 많이 비판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공약을 잘 지켰단 말이야? 약간 좀 반신반의하거나 네. 좀 불신하거나 좀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3년 연속 최우수등이라고. LSA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공약 이행률, 이행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좀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네. 얘기를 하려면 뭐냐면 사실 공약 이행이라는 게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주관적인 영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뭐 복지 예산, 뭐 대폭 확대라는 공약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실천 계획을 보면은 지금 예산이 20억인데 이거를 21억으로 늘리겠다. 근데 이게 대폭 확대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21억으로 늘렸어. 그러면 공약 이행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대폭 인상이 맞아? 이거 소폭 인상이지 이게 어떻게 대폭 인상이야? 이렇게 생각은 들잖아요. 뭐 물론 1억이 뭐 물론 돈이냐 뭐 이렇게 있지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그거를 대폭으로 볼 거냐 그쵸. 아니면 비율로 봤을 때 20억이었는데 21억이면은 그렇지. 그거 뭐 20분의 1 늘어난 거 아니냐 소폭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매니페스토 본부가 봤을 때는 그걸 어쨌든 이행한 걸로 볼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매니페스토 본부가 이게 왜 대폭입니까? 이건 소폭이지. 정정하세요. 이렇게까지 주관적 평가를 내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매니페스토는 어쨌든 최대한 또 객관적으로 실천 계획에 맞게 얼마나 이행했느냐를 볼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행률 자체는 높게 나왔더라도 정말로 그 공약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질이 높아졌느냐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약 이행률이 뭐 70% 80%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삶의 체감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나 그렇죠.
얼마하는 예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공약이 어떻게 보면은 내실을 잘 따지지는 않는 경향이 네네. 있다. 다만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재원 확보나 뭐 현실성 이런 건 따질지언정 그 공약 자체에 대한 평가를 매니페스토가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평가까지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률 자체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도시가 무슨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우리 삶에 체감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매니페스토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약 이행률을 그렇죠. 보고자 했던 게 아닐까. 객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네. 내놓는 거죠. 물론 이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행률조차도 낮은 지자체 장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게 어쨌든 그런 의도였잖아요. 이 약속을 한 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라도 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양적인 평가일지언정 맞아요. 대단히 뭐 좀 내실은 따지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뭐 그냥 겉보기라도 하고 이제 겉보기조차도 못하는 이 시장 도지사 누구냐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따져보자라고 네네.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지자체는 뭐 90%뭐 이행률 달성 이러지만 시민들은 뭘 달성했다는 거야? 뭐 아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공약에 대한 평가 이건 사실 다른 문제긴 한데 공약의 어떤 질을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이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나은 공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 좀 뭐 비판을 하기도 했었던 뭐 꾸미룸 사업이라든지 상지대 후문 원상 복구라든지 원주천 르네상스 주차장 확대 이런 공약들 이거를 하겠다고는 했어 시장이. 근데 이걸 반드시 이행한다고 해서 아 그럼 이 시장은 자신이 약속한 걸 달성했으니까 좋은 정치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맞아요. 저희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어쨌든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보행자 중심의 어쨌든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공약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행을 했더라도 설령 우리는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맞아요. 네. 그거 나쁜 공약이다. 별로 좋지 않은 공약이다. 그런 거 왜 이행을 하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공약을 잘 지켰다고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만 이제 뭐 약속은 잘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선거 때 그래서 공약을 잘 보고 뽑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공약 이행률만 단순히 했다고 해서 아, 저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다라고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 네네. 반드시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점 질적 평가까지 우리가 두루 해야 한다 공약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매니페스토는 그런 양적인 평가를 해준다면은 어느 한편에서는 그런 공약에 대한 그 질적 평가 뭐 저의 기준에서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인지 공약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뭐 노력들이 한편에서 또 이루어진다라면은 우리가 또 매니페스토한테 이것까지 하십시오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전국 단위의 조직보다는 결국에는 풀뿌리 조직들이 하는 것이 가장 네네. 좋겠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런 양적 평가와 함께 그 공약에 대한 어떤 질적 내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공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방향성에 맞느냐, 우리 네네. 도시의 방향성에 맞느냐에 대한 평가까지도 또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어쨌든 그 저마다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주차장 확대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공약일 수 있지만 뭐 누군가에게는 좀 비판적으로 보이는 공약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 네. 그런 거를 감안한 어떤 공약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매니페스토만 딱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에서 저마다 이제 공약 이행 평가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이슈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지역에서 느끼는 궁금증에 대한 주관적인 고찰, 원주 탐구 보고서. 원주 탐구 보고서 오늘은 2024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원주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회조사가 뭔지 구인 씨가 좀 교과서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조사해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상을 파악하는 조사인데요. 2009년에 처음 조사를 시작해서 초기에는 이제 2년 주기로 이 조사를 하다가 2017년부터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될 때마다 언론들이 이제 뭐 통계 하나 잡아가지고 맞아요. 뭐 원주 네. 시민들 뭐 소속감 떨어졌다, 뭐 공동체의식 약화됐다, 뭐 이런 타이틀 뽑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용한 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냥 시청 홈페이지 들어 찾으려면 복잡해. 맞아요. 이게 내가 네. 항상 불만이 원주시청 홈페이지 탭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검색창에 원주 통계 정보라고 치시면 통계 정보 사이트가 따로 나옵니다. 네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 원주 사회조사 보고서 탭이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연차별로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원하시는 연도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된다. 연차별로 비교 분석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네. 그래서 2024년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네, 이 조사는 작년 8월에 1,100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1,100가구가 표본입니다. 네, 그리고 공통 항목 38가지, 특성 항목 11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질문이 49가지라고. 개, 네. 그래서 공통 항목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뭐 성별, 생년월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가족 관계별 만족도, 뭐 건강 평가, 뭐 흡연율, 음주율, 뭐 일반인에 대한 신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뭐 환경 보호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냐, 뭐 네네. 이런 거 등등등 물어봤더라고요. 그리고 원주시에 특화된 특성 항목 11개는 뭐 원주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건강 사업 분야가 뭔지, 전통 시장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청년 취창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등등등 해서. 그래서 질문이 많은 만큼 어쨌든 뭐 정말 이 응답 결과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저희가 보기에 좀 흥미로운 응답 결과만 좀 추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정체성 살펴볼게요. 지역민으로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민이다, 내가 원주시민이다, 이거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강원도민으로서의 소속감 56.3%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도 절반은 넘었어요. 네. 원주시민으로서의 소속감 66.1%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원주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강원도민은 56.3인데 원주시민은 66.1이다. 나는 이 괴리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나는 원주시민인데. 원주시민인데 강원도민인지까지는 뭐 와닿지 않아. 약간 이런 응답 격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한간에 원주는 스스로를 강원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시민들의 마음에도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약간 강원도 일은 좀 춘천의 일 아니야? 원주의 일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리감 이런 것도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춘천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네. 네. 사실 강원도 행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맞아요. 춘천 네. 시민들은 얼마나 강원도민으로서의 또 정체성을 느끼고 있을지. 이게 뭐 편차가 적을지 아니면 오히려 강원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높은데 춘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낮게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난 사실 66.1도 좀 높은 편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원주는 워낙 또 토박이가 적고 맞아요. 이주민이 많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을 느낀 사람이 좀 많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난 3분의 2에 가까우면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 했는데, 이게 또 이전 조사보단 줄어든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는 73.4%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원주시민으로서 24년에 66.1이 된 거니까 한 7%포인트는 줄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강원도민으로서의 소속감도 되게 높았어요. 68%인 거 보면. 물론 뭐 원주 시민과의 격차는 그때도 네.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5% 정도였는데 5%포인트 정도. 이 낙폭이 조금 더 심해지긴 했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격차는 더 늘었습니다. 맞아요. 도민과 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차이는 56.3까지 주는 거고 68에서 56.4. 그러니까 이게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격차가 났을까? 이게 하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라고는 김진태 도정과 원강소 시정과 뭐 윤석열 정부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 추측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뭐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감이지 않을까? 난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무슨 원인인지는. 네. 하여간 그래서 흥미로웠고요. 차이가 나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주 지역사회가 안전하냐 물었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 36.9%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는 건데 2년 전 조사보다 안전하다는 응답이 줄었어요. 맞아요. 2022년에 38.4였는데 24년에 36.9가 됐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졌다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네. 거죠. 특히 격차가 났던 게, 차이가 났던 게 교통사고입니다. 22년에 29.4%였는데 24년에 25.6%로 한 4%포인트 정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줄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난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작년에 그 만종에서 왜 50중 추돌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원주에서도 이제 이런 큰 교통사고가 나는구나 해서 약간 이 응답이 좀 이렇게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국
좀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네.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운전하는 쪽에서 좀 체감하세요? 아, 그쵸. 네, 뭐 러시아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보행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차가 많아졌다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언제든 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이 좀 더 커지면서 그렇죠. 네. 아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뭐 제가 억가하려는 건 아닌데 원광수 시정 들어서 주차장도 많이 늘리고 아. 쌈지 주차장 막 이런 거 네네. 늘리고 약간 보행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역행한다는 그쵸. 네.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 차가 너무 더 공격적으로 다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신종 감염병 관련해서 역시 2022년에는 좀 코로나가 그래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때니까 이때는 17.9%만 안전하다고 했는데 24년에는 23.7%로 이때는 이제 완전히 또 코로나 거의 맞아요. 종식된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한 응답이 늘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더 깊게 들여다보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 이것도 2년 전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2022년 11.7%가 두렵다인데 24년에는 14.4%가 두렵다. 한 3%포인트 정도 늘었고요.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 27.1%에서 29.5%로 역시 2%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뭐 한국 사회 전반적인 어떤 맞아요. 불안에 네. 대한 인식이 또 반영된 결과 원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통계를 통해서.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 격차가 크더라고요. 특히 이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남성은 9.6%만 두렵다고 했는데 여성은 48.9%가 두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은 10명 중 1명인데 어떻게 보면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여성은 거의 절반이니까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건 다른 통계보다도 이 성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아주 통계가 극명하게 아닌가.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여성이 어떻게 보면 치안에 대해 느끼는 불안 그러니까 흔히 한국 사회 정도면 치안이 좋은 편이지 하는 게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다고 하잖아요. 네네. 남성들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가? 난 좀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가 여기서부터 엇갈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그 저번에 그 왜 밤에 혼자 집 가는 그 여성 무슨 빨리 귀가하게 해준다고 뒤에 막 쫓아가는 무슨 챌린지 네.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뭐 그런 걸 마케팅으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논란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이런 걸 가볍게 여기는 그쵸. 네. 위험에 대한 인식,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아닌가. 난 이 괴리에서 그런 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주고 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 통계만 봐도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원주 시정이 이 48.9%라는 여성의 어떤 두려움 수치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전체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왜 이런 공포를 느끼는가, 두려움을 느끼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서 맞춤형 좀 안전 공약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합동 순찰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이제 사회 통합과 관련한 그 항목을 볼게요. 이제 일반인에 대한 신뢰,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믿습니까?라는 건데 이 응답도 줄었어요. 2년 전보다. 2년 전에는 70.6%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때도 네. 이미 높았습니다만은. 맞아요. 네. 근데 2024년 조사에서 78.6%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포인트 더 네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더 불신이 커지고 있다. 타인에 대해서 더 믿지 못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통계가 또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럼 뭐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등등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저희 사회적 지원자이신가요? 그럼요. 우리 서로 우지 씨가 우리, 어려울 네.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사회적 지원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이제 따졌을 때 요것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5.5명으로 응답을 했는데 24년에는 4.95명으로 한 0.5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앞서 네. 말한 그 타인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통계가 좀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라고도 그런 해석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점점 이 경제적으로 또 팍팍해지고 점점 각자 도생의 개인화된 어떤 파편화된 뭐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타인과 어쨌든 교류할 수 있는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타인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신뢰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막연하게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통계를 통해서 한번 유출해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공동체 얘기를 또 하기도 했으니까 자원봉사 참여율 같은 경우도 좀 줄었어요. 네. 원래 참여 그 2022년 같은 경우는 9.4%였는데 24년에는 8.3%로 1% 포인트 정도 줄었고 요거는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좀 줄어든 것도 있는 거죠. 그쵸. 경제적으로 네. 그만큼 그 사이에 또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자원봉사를 나가고 싶어도 예전만큼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지. 팍팍해졌으니까 삶이.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후원 활동 관련해서도 2020년에 21.7%가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24년에는 17.4%로 역시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원도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후원금도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22년에는 61만 6천 원이었는데 이제 2024년에는 45만 7천 원으로 거의 한 16만 원 정도 네네. 차이를 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졌어 살기가. 맞아요. 살기가 어려지니까 네. 내가 이게 보통 후원을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원을 끊을 수밖에 없고 또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만큼 개개인의 삶이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슬프지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 통계도 흥미롭던데 주관적 귀속 계층이라는 뭐 통계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내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느냐 이걸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국인 씨는 스스로 상중하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하. 중하 정도? 네. 정확합니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35.6%가 자신을 중하라고 응답을 했어요. 역시 난 스스로 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원주 시민 중에서 35.6%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상까지 포함하면은 중이라고 자신의 계층을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6%, 70%에 달했으니까 대부분 나는 중간이다. 중간 정도다. 중간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27.2%,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보려면 소득 수준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껏 응답했냐 아니면 현실성 있게 응답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7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있잖아요. 네. 700만 원 이상 소득자 중에서 자신을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8%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사회에서 월 700 이상을 벌면 그건 상 아니야?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상 아니야? 네. 근데 이게 11.8%밖에 안 된다는 거고 82.6%는 자신을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700만 원 정도도 모자라다. 나는. 국인 씨와 같은 계열이다. 국인 씨와 같은 중에 믿을 수가 없다, 속한다. 진짜. 600에서 700 사이를 벌더라도 아니 그거보다도 5.6%가 그러니까 7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의 5.6%가 자신을 하라고 생각했다는 이거는 게 노양심 아닙니까? 700만 원 이상을 버는데 어떻게 하야? 이건 진짜 기만 그러니까. 아닙니까? 근데 점점 우리 사회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0년대만 하더라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다들 부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서민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나 서민 아닙니다. 나 중산층입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IMF 터지고 그 이후로 2000년대, 2010년대 되면서는 오히려 너도 나도 서민을 자처하고 나섰다. 나 서민이에요. 나 나, 어려워요. 나 그렇게 많이 네. 못 벌어요. 나 어렵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늘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이런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7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위권이라고 하고 이게 객관적인 자신의 그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도 어렵다 약간 이런 의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미디어에서나 이런 곳에서 계속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상대적 박탈감을 내 스스로 그냥 느끼게 돼서 그렇죠. 이런 응답을 하게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7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네. TV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월뭐 1억 뭐 그거에 비하면 난 중이지 네. 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모르겠습니다.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니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이제 복지 제도에 관한 어떤 담론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할까를 얘기할 때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득자들조차도 아니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 세금 그렇게 뜯어가가지고 이거 뭐 다른 사람 돕는다고 하면 맞아요. 거기에 대한 네.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스스로 막 나는 중이고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복지제도를 동일하겠느냐. 결국은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의식이 퍼지다 보니까 이런 논의 사회적 신뢰도 신뢰도 떨어지고 네. 이렇게 남을 돕고 공동체를 함께 유지해가고 공생해가고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저는 기가 찹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얼마나 이제 수용할 수 있냐 소수 집단 예를 들어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년 전보다 수용도가 줄었어요. 전체로 봤을 때 2022년 이건 이제 5점 평균입니다. 네네.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2.3이었어요. 2022년. 그러니까 2.3 정도의 어떻게 보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수용도가 높은 게 네. 아닌데 어쨌든 2.3이 나왔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2.23으로 그마저도 줄었습니다. 0.07 정도가 줄어든 거죠.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수용도가 줄었습니다. 1.65에서 1.52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적 어떻게 보면 불신이 커지고 공동체가 붕괴하고 이런 가운데서 타격을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네네. 그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어쨌든 성소수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논의에서 계속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사회적으로 계속 시그널이 되다 보니까 막 차별금지법도 나중에 막 당장 뭐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권에서도 치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도 좀 수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 포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게이 지수 이런 걸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수가 수용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사회 전반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런 걸 보는 이 지표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대가 1.88. 그러니까 젊은 계층으로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또 수용할 수 있는 네네. 환경,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를 같은 공동체로 뭐 함께 하는 그런 환경, 문화적 환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뭐 수용도가 그래도 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반이 안 그마저도 되니까. 네. 좀 낮은 편이 아닌가. 그리고 전에 2년 전보다 또 줄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가 지금 저 뭡니까? 기호 4번도 그렇고 네. 지금 계속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정치를 펼치니까 갈라치기를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네.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모든 지표가 지금 다 하락했다는 점.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다문화 가족, 전과자, 북한 이탈 주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락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늘어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 태도가 전부 떨어져 버렸다. 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계속 안 좋은 지표만 지금 소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네. 환경 보호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봤을 때 2022년만 하더라도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어요. 40.1 대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게 뒤집혔어요. 2024년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8.4%, 0.5% 포인트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성장을 좀 더 성장 우선해야 된다. 우선주의로 바뀌어버렸다. 그 2년 사이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 김진태, 원광수 정부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성장 이데올로기가 더 강화됐잖아요. 우리 그쵸. 강원도만 네. 하더라도 김진태 도정 거의 환경 단체를 조롱해 가면서 케이블카 개발에 또 나서고 강원특별법을 이용해서 온갖 환경 규제 해소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섰잖아요. 그런 또 시그널을 전반적으로 퍼뜨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 좀 성장해도 괜찮겠는데 저렇게까지 나서니까 개발 좀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그널이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장을 먼저 해야지 환경 이거 언제 챙기고 있냐 배부른 소리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생각도 좀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 2년 사이에. 그게 이제 현실과 그 정치적 시그널이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케이블카 같은 거를 강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보호가
아니 뭐 지금 뭐 기호 4번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환경 카르텔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자기들 좋자고 합니까? 이게 환경 보호를 안 하면은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공멸하게 생겼는데 그럼요. 그거 막자고. 그리고 경제 성장하고 환경 보호가 뭐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결국에는 환경 보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아리백이 한가하고 배불러서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아리백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마치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성장 아니면 환경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꼭 해야 것처럼 되네. 몰아붙이니까 결국에는 시민들도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20대에서 이게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2022년만 하더라도 20대는 43.7%가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024년에는 35.5%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31.6에서 36.2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래도 20대가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세대보다는 높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그 일이 환경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것으로 이것도 바뀌어버렸다라는 네. 점. 그리고 30대도 크게 바뀌었어요. 30대도 48.3이 환경을 우선한다 그랬는데 36.8까지 줄어들었고, 성장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24.2에서 41.7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폭이 훨씬 더 크네요. 20대보다 더 크네, 이걸 네. 보니까. 30대도 크게 바뀌고 30대가 완전히 성장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가버렸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40대나 50대도 환경을 우선한다는 응답이 한 40% 중반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0, 30대는 30% 중반대를 찍고 있다. 진짜 왜 20, 30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뭐 어쩌면은 그런 정치적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수용도가 어때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기호 4번이 타깃으로 한 계층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도 이게 확실히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또 세대 어쨌든 요즘 세대에서 네. 더 민감해진다고 느낀 게 뭐냐면 10대가 48.8%가 환경을 우선한다고 응답했어요. 성장 우선은 28.7%로 가장 적었습니다. 오, 모든 세대를 네.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세대 통틀어서 10대가 가장 환경을 우선했고요. 성장을 가장 지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후 세대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뭐 그레타 툰베리부터 그쵸, 해가지고 네. 그레타 툰베리도 이제 10대가 아니지 않나? 아무튼 이제는 대학생 아닌가? 네. 아무튼 그런 걸 뭐 보더라도 이제 청소년 계층에서 확실히 환경에 대한 감수성. 요즘은 뭐 공교육에서도 환경 맞아요.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으니까 슈아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유치원부터 하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요즘 슈아가 환경 지킴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야? 그게 이제 교육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챌린지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플라스틱을 뭐 기록해 본다든지 아. 그리고 또 이런 줍깅 이런 교육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제 같이 산책을 나거나 이래도 쓰레기 있으면은 꼭 주워야 된다고, 저거 꼭 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야, 그런 교육이 그 유치원 때부터 철저하게 또 되고 맞아요. 있구나. 그리고 근데 이게 너무 교육이 잘 돼서 플라스틱은 모든 게 다 나쁜 플라스틱이다. 약간 반 이렇게. 플라스틱주의자, 네. 플라스틱 혐오주의자로까지 가게 약간 된다. 플라스틱은 지구를 아프게 한다. 아. 이런 게 그래도 그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확실히 그런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네네. 점을 좀 실감하게 되네요.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어릴 때마다 또 그렇게까지 정도까지, 네. 교육받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대의 거의 절반은 환경을 우선하고 있다. 그럼 20대가 어쨌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도 이게 유지가 돼야 우리가 또 기후위기에 잘 대응을 할 수 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문화 시설과 공원을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 좀 허무한 게 대부분이 다 이용 안 한다고 나타났거든요. 일단 공연 시설 79.4%가 이용하지 않는다. 1년에 한두 번 이용한다는 사람 17%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시 시설 83.2%가 이용하지 않는다. 14.4%만이 한두 번 이용한다 그랬고 도서 시설, 도서관 같은 곳이죠. 78.3%가 이용하지 않는다. 여긴 더 적어. 1년에 한두 번 간다는 사람도 5.1%에 불과합니다. 거의 안 가십니다, 다들. 그리고 체험 교육 시설도 83%가 이용하지 않는다. 1년에 한두 번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공연 시설. 공연이든 뭐 전시든 뭐 도서든 체험 교육 시설이든 거의 80%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가를 어디서 다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해도
엄두도 안 나고 여력도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저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 넷플릭스 네. 보고 뭐 휴대폰 쇼츠 보고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여가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여가만 보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역시 네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무 경제 환원주의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은 우리가 문화를 즐길 여력조차도 줄어드는 그쵸. 것이 않겠느냐. 또 접근성의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문화 예술에 관한 교육이 또 활성화되고 책 읽는 문화가 또 확고하게 잡히고 이래야지 사실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뭐 전시를 보러 가고 공연을 보러 가고 뭐 도서관을 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럴 기회가 충분히 또 시간적으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냥 고정화돼서 관성화돼서 계속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혀 이런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가고 싶어도 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마냥 무슨 뭐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 뭐 더 아트 강원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가 추구했던 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을 확장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수용자로서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수용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향유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해가는 경험 이런 거를 생활 저변에서 생활 문화예술로서 활성화하는 과정이 좀 동반이 돼야 이런 게 좀 개선이 될 텐데 역설적으로 뭐 윤석열, 김진태 원광수 정부에서는 그게 또 줄어드는 역행하는 그쵸. 정책을 네. 펼쳐왔으니까 뭐 그게 반영된 결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완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2년 사이에 또 안타깝습니다. 약간 공원 이용률 공원도 많이 안 가시네. 거의 이용한다는 응답이 68.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가를 보낼 여력들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유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주 1회 이용한다는 응답 14.8%, 주 2, 3회 이용한다는 응답 11.9%,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 2.1% 나왔습니다. 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그래도 높더라고요. 44.5%가 만족한다고, 34.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또 어쨌든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과제이지 않을까. 네. 근데 20대는 또 31.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해서 공원에 대해서 아니면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한 번 있지 실망한 않을까요? 건가? 크게 한 번? 아니면 또 원주에 있는 공원의 형태가 대부분 이런 둘레길이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센트럴파크라든지 그런 공원들보다는 걷기 위주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원의 상들과 좀 달라서 그 만족도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뭐 아마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불만족 사유로 응답한 걸 보면은 20대는 이용자의 무질서가 59.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마 한 번 공원 가봤더니 막 거기 막 진상 추태 뭐 이런 걸 봤나 봐요.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 다시는 안 간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불만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공원 내부 시설 부족도 뭐 22.5%인 걸 보면은 아마 뭐 국인 씨와 같은 또 생각 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또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뭐 공원을 뭐 만족한다는 응답 중에서 이제 이유로 꼽은 거는 이제 공원 환경이 좋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 응답이 27.6으로 가장 높았고 뭐 편의 시설에 대한 응답도 2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좀 흥미롭게 살펴본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좀 통계를 읽어봤고요. 정말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 네. 담지 못한. 저희가 원래 처음 초안 원고에 담았다가 지금 뺀 것도 많아요. 뭐 흥미로운 거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시면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원주 통계정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다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원주 시민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 맞아요. 어떤 삶을 네. 살고 있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원주 탐구 보고서에서 2024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살펴봤어요. 저희 내일은 농구 얘기합니다. 우리 경제 스포츠부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호정이와 함께 원주 DB 24-25 시즌 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적인
추락이었죠. 그쵸. 네, 전년도 1위 팀이 7위까지 내려앉았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내일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주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원주하는 척 163회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구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